1910년 알라무트 요새의 수비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포위전은 없었다. 공성 장비도 없었다. 하산 이 사바가 도착했을 때 요새는 이미 내부에서 전복되어 있었다. 수비대 병사들은 몇 달 전부터 조용히 교체되어 있었다. 이것이 하샤신이 역사에 등장하는 방식이었다. 전쟁 없는 점령. 역사 기록에 이런 방식의 첫 번째 사례였다. 하나, 1. 하샤신 하산. 이 사바는 알라무트를 점령한 뒤 35년 동안 요새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와 시리아 전역에 걸쳐 약 100개의 요새 네트워크를 지휘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원격 지휘 체계였다. 당시 어떤 국가기관도 이 규모의 분산 통제를 이론화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암살자, 아사신 라는 단어의 어원은 조직 자체와 관계가 없다. 아랍어 해시시인에서 이탈리아어 아사시노를 거쳐 영어로 유입된 이 명칭은 적들이 붙인 비하 명칭이었다. 마약 사용자라는 뜻이었다. 조직 자체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중요해진다. 청후 12년 셀주크 제국의 제상 니자말 물크가 암살당했다. 제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다. 공격자는 수개월간 수피 수행자로 위장하여 제상 주변에 잠입한 공작원이었다. 대낮 공개 장소에서 실행됐다. 이 패턴이 하샤신의 표준 작전 방식이었다. 수개월의 잠입, 신원 위장, 공개 장소에서의 타격. 1192년 예루살렘 왕 콜라트 폰 몬트페라트 암살도 동일한 구조였다. 2명의 공작권이 수개월간 기독교 수도사로 위장했다. 암살 성공 후 두 공작권 모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사망했다. 이것이 하샤신 작전의 특징 중 하나였다. 탈출 계획이 없었다. 살라딘은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령관이었다. 하샤신은 그를 2차례 표적으로 삼았다. 2번 다 실패했다. 그러나 2번째 시도 이후 살라딘의 텐트에서 뭔가가 발견됐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독이 든 케이크와 단검 하나가 옆에 놓여 있었다. 단검에는 위험 메시지가 고정되어 있었다. 경비병은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다. 경비병들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경비병들 중 일부가 이미 하샤신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살라딘은 수주 안에 외교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하샤신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일체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암살 실패의 결과가 아니었다. 접근 능력의 시연이 만들어낸 억제 효과였다. 살라딘 텐트의 단검은 암살 시도가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우리는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심리적 구조가 세계 최고의 군사령관 한 명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 천국 정원 이야기는 이 조직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 중 하나다. 신병을 대마초로 마취시켜 쾌락의 정원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동시대 이슬람 문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마르코 폴로였다. 1298년경이었다. 하샤신이 최후 거점을 잃은 지 40년이 지난 뒤였다. 학자 파르하드 다프타리는 이것이 십자군 측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이고 위험한 정치 조직을 마약에 취한 광신자들로 묘사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샤신의 실제 내부 교리에 대해서는 버나드 루이스의 1967년 저작 잡 암살자들과 다프타리의 1990년 저작 이스마일파 역사와 교리가 가장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두 학자 모두 조직의 내부 논리가 사실상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었음을 주장한다. 종교적 외관은 작전 은폐 수단으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1256년 몽골 장군 훌라구 칸이 진압 작전을 개시했다. 침투도 기만도 아니었다. 세계 최대 군사력을 동원한 동시포위였다. 그래도 수년이 걸렸다. 알라무트 함락 이후에도 하샤신에 귀속된 암살 사건이 역사 기록에 수십 년간 계속 등장한다. 본부가 파괴된 이후에도 네트워크가 생존했다는 증거였다. 35년간 단 한 건의 기록된 배신도 없었다. 분산된 100개의 요새, 수백 명의 공작권, 수십 년의 작전. 이 규모에서 단 한 건의 배신도 없는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방첩 성과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다음 질문이다. 공작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원을 유지했는가? 그 답은 다섯 번째 섹션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오늘날 아가 칸을 이맘으로 하는 니자리 이스마일파 공동체가 전 세계에 존재한다. 이 목록 전체에서 살아있는 기관적 후계자를 가진 유일한 조직이다. 둘, 이 서기 무굴 제국 기록에 서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3세기였다. 영국 식민 탄압 이전에 이미 최소 600년간 작전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영국 식민지 장교 윌리엄 슬리먼이 1829년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1836년 라마 신화로 출판됐다. 이것이 서기에 관한 주요 식민지 자료다. 그러나 이 자료를 읽을 때 저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슬리먼은 이 조직을 억압하는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인도 식민 정부가 추정한 서기의 총 희생자 수는 4만 명에서 200만 명이었다. 이 범위가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슬리먼의 조사, 즉 1829년부터 1848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3689건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자백한 단원들은 14가의 주에 걸친 경로, 공범, 매장지 정보를 제공했다. 이 자백들에서 기이한 점이 있었다. 인도 아대륙 전역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활동했던 단원들의 자백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했다. 중앙 조정 없이 교리 일관성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서기 조직 연구의 핵심 질문 중 하나다. 살인 기법의 이름은 루말이었다. 동전으로 무게를 더한 노란 실크 천을 뒤에서 목에 감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피해자의 척추에 무릎을 가했다. 실행 신호어는 판라오였다. 베테립을 가져오라는 뜻이었다. 사망까지 60초 이내였다. 유혈이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칼리 여신 의례 정결 교리에 따른 종교적으로 의도된 선택이었다. 입단 의식에는 굴이라는 거친 갈색 설탕이 사용됐다. 세습 지도자의 감독해 의례적 침묵 속에서 섭취했다. 이 의식이 끝나면 입단이 완료됐다. 서기는 내부 작전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라마시였다. 슬리먼이 500단어 이상을 기록했다. 어떤 지역 언어의 방언도 아니었다. 작전 보안을 위해 목적에 맞게 구성된 언어로 추정된다. 조직에는 보호 대상 규정이 있었다. 여성, 파키르, 음악인, 신체장애인, 소와 함께 이동하는 자는 거의 살해하지 않았다. 이 규정 위반은 단순한 전술적 실수로 처리되지 않았다. 의례적 위반이었다. 보호 범주가 신학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동일한 의례에 함께 참여했다. 나란히 칼리를 숭배했다. 17세기와 18세기 인도에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종파 초월적 단결이었다. 영국 조사단은 단일 장소에서 209에서 309의 유해가 담긴 매장지를 발견했다. 다세대에 걸쳐 층층이 쌓여 있었다. 즉흥적인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관리된 시설이었다. 서기는 문서화된 교리도 중앙본부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식 위계도 없이 운영됐다.
일관성은 오직 구전 전통과 세습 도제로만 유지됐다. 멤버십은 대부분 세습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제살이를 했다. 첫 번째 실제 작전에 참여한 이후 청소년기에 입단이 이루어졌다. 신학적 틀은 이것이었다. 칼리가 원래 서기를 창조해 악마 루크트비지를 죽이게 했다. 조직은 그 우주적 사업을 계속하는 중이었다. 범죄가 아니라 신성한 봉사였다. 이 프레임이 수백 년간 조직 내부의 심리적 결속을 유지했다.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사실이라면 서기는 전산업화 시대 역사상 단일 조직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조직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성 자체가 서기 조직의 성격을 보여준다. 조직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셋, 3. 시카리이 역사상 최초로 문서화된 도시형 테러 조직이 있었다. 1세기 로마 점령하에 유대아에서 활동했다. 시카리이였다. 이름의 어원은 무기에서 왔다. 라틴어 시카. 망토 아래 은닉을 위해 특별 설계된 짧은 곡선형 단검이었다. 군중 속에서 완전히 눈에 띄지 않을 크기였다. 이 조직에 관한 주요 1차 자료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과 유대 고대사 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로마에 협력한 유대인 역사가였다. 시카리이를 악마화할 동기가 명백했다. 이 자료 편향성은 연구자들이 항상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작전 혁신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대낮 군중 암살이었다. 축제 군중 속에 침투한다. 표적을 타격한다. 무기를 은닉한다. 공황 상태의 군중 속으로 사라진다. 시신이 쓰러지기 전에 탈출이 완료된다. 이 기법의 심리적 파급 효과는 개별 사망 이상이었다. 모든 공공 집회를 위협 벡터로 만들어 버렸다. 군중 자체가 무기화됐다. 주요 표적이 로마인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유대인 협력자들이었다. 대제사장, 귀족, 점령에 타협하는 자들이었다. 내부 적식별 독트린의 첫 번째 역사적 사례였다. 기원 후 약 56년 대제사장 요나단 벤 아나누스가 성전 군의 대낮에 암살됐다. 요세푸스가 직접 기록한 사건이었다. 신학적 근거는 열심당 민족주의였다. 하나님 외에 어떤 세속 권력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리였다. 로마의 세금 징수 자체가 신학적 위반이었다. 이 프레임에서 협력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이전의 종교적 의무였다. 시카리이는 인질 교환 작전도 수행했다. 로마 관리를 납치해 투옥된 동료와 교환했다. 인질을 작전 화폐로 사용한 초기 사례였다. 기원 후 66년부터 73년까지 제1차 유대로마 전쟁 중 시카리이는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고 최후 거점으로 활용했다. 기원 후 73년 마사다에서 약 960명의 구성원과 가족들이 로마에 항복하는 대신 집단 자결을 선택했다. 요세푸스가 문서화한 이 사건은 서양 역사 최초의 대규모 집단 순교 행위 중 하나였다. 이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집단 결속력 때문이었다. 조직적 심리 구조의 증거였다. 시카리의 경제 전략도 기록되어 있다. 유데아에서 농작물을 소각하고 식량 창고를 파괴했다. 평화적 수용의 선택지를 제거해 대결을 강제하는 전략이었다. 기원 후 66년에는 예루살렘의 부채 기록을 파기했다. 재정적 의무를 말소하고 빚진 빈민층을 반란에 합류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다. 심리적 영향은 희생자 수와 독립적으로 확대됐다. 수십 건의 공개 암살이 로마 제국 한 속주 전체의 행정을 마비시켰다. 이 효율성이 어찌나 두드러졌는지 시카리우스가 라틴 법률 용어가 됐다. 로마법 렉스 코르넬리아데
시카리이스 에트 베네피키스에 공식 편입됐다. 살인자를 지칭하는 공식 법률 용어가 이 조직의 이름에서 파생됐다는 것이다. 내부 적식별 논리, 즉 점령자가 아닌 협력자를 타격하는 독트린은 이후 2000년간 저항 운동에 의해 반복적으로 채택됐다. 이 독트린의 최초 체계적 실행자가 기원 후 1세기의 이 조직이었다. 넷, 사. 시노비 현대에 전 세계로 수출된 닌자 이미지는 거의 전적으로 허구였다. 검은 옷, 지붕 위 고개, 표창 투척. 이 이미지는 에도 시대 가부키 양극이 창조한 것이었다. 실제 역사적 시노비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다. 시노비는 이가와 코카 지방에서 출현했다. 중앙 봉건 통제에 저항하는 산악 지형이었다. 독립적인 전사 스파이 계층을 육성한 특수한 지리 환경이었다. 현존하는 주요 문헌은 세 가지다. 1676년에 반센 슈카이 23권, 1681년에 쇼닌키, 1653년에 님피덴이다. 이 문헌들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들을 집대성한 자료다. 반센 슈카이 자체가 소실된 원본들을 보존하는 구조 문서였다. 시노비라는 한자의 구성이 흥미롭다. 칼날과 심장의 결합이다. 작전 효과를 위해 본능을 억제한다는 핵심 교리를 한자 자체가 표현하고 있었다. 조직 구조는 3계층이었다. 조니는 상위 지휘관이자 핸들러였다. 춘이는 중간 연락원이었다. 겐니는 현장 실행 공작권이었다. 완전한 구획화 위계였다. 시노비의 주요 기능은 암살이 아닌 정보 수집이었다. 적의 성에 가짜 신분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잠복했다. 정보를 추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동했다. 반센슈카이의 문서화된 위장 원형의 이름은 시치호대 7가지 외출 방식이었다. 승려, 상인, 공연자, 장인, 농부, 신토 사제, 사무라이였다. 완전한 사회적 정체성 교체였다. 양리학적 도구 키트도 문서화되어 있다. 수면 유발 화합물, 질식 연기 분말, 시각 마비제, 지연 점화, 발화, 물질이었다. 이것들은 공격 무기가 아니었다. 침투와 탈출을 위한 도구였다. 반센슈카이에는 심리전 프로토콜도 기술되어 있다. 행동 없이 존재의 증거를 남겨 표적에게 편집증을 유발하는 방법이었다. 하샤신이 살라딘의 텐트에 단검을 남긴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전술이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됐다. 이가와 코카의 시노비 가문들은 경쟁하는 다이묘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독립계약자로 운영됐다. 역사상 최초의 민간 정보 서비스였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주 중 하나였다. 1581년 덴쇼이가 전쟁을 발동했다. 추정 4,000명의 이가 방어자에 맞서 4만 명을 투입했다. 전쟁은 이가를 독립지방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시노비 네트워크를 분산시켰을 뿐이었다. 생존자들은 이후 도쿠가와 시족에 고용됐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일본을 통일한 후 이가 시노비를 공식 정보 공작권으로 채용했다. 에도의 이가구미와 코카구미가 일본 역사 최초의 국가 제도화 정보 기관이 됐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 역설이었다. 군사력으로 분쇄하려 했던 세력이 결국 국가 제도로 흡수됐다. 반센슈카이는 시노비노주스의 핵심 원리를 인노리, 즉 겸양의 원리로 정의했다. 평범한 존재가 됨으로써 환경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됨으로써 보이지 않게 된다는 원리였다. 가장 위험한 시노비 기법은 무기가 아닌 이 방법이었다. 현대적 언어로는 인지적 위협 환경 조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적이 자신의 정보 그림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5. 이스마일파 페다인 하샤신의 전략과 심리적 영향은 이미 다뤘다.
그러나 실제로 표적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 즉 현장 공작권 계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별도로 해부할 필요가 있다. 페다이인은 아랍어로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하샤신의 현장 공작권 계층이었다. 위의 신학자와 요새 지휘관과 명확히 구별되는 별도 계층이었다. 모집 기준은 반직관적이었다. 광신이나 불안정성이 아니었다. 지능, 심리적 안정성, 헌신이었다. 이스마일파 공동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남성이 선발됐다. 불안정한 사람은 장기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훈련은 몇 주가 아닌 수년에 걸쳐 진행됐다. 언어, 궁정 예절, 표적 공동체의 종교 관습, 개별 표적의 특정 습관까지 교육했다. 이것은 현대 정보기관의 심층 위장 훈련과 구조적으로 동일했다. 단지 900년 일찍 시행됐다. 공작권은 활성화 명령을 받기 전 표적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1년에서 3년을 잠복했다. 당시 어떤 군사 조직에도 전례 없는 인내의 한계치였다. 버나드 루이스와 파르하드 다프타리, 그리고 마샬 홉슨의 학술 분석이 이 훈련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페다이인은 어떤 식별 표시, 휘장, 상징도 없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다. 활성화 명령은 중간자 체인을 통해 전달됐다. 현장 공작권은 일반적으로 암살 명령을 내린 사람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지시를 전달한 연락원의 신원만 알았다. 이 구획화 구조로 인해 공작권이 체포되어도 네트워크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다. 서방 정보기관이 20세기에야 공식 이론으로 정립한 방첩 아키텍처가 이미 중세에 실행되고 있었다. 대낮 공개 암살, 탈출 시도 없음. 이것은 전술적 부주의가 아니었다. 의도적 시연이었다. 조직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탈출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도 이 논리에서 나왔다. 공작권이 마약이나 광신 때문이 아니었다. 목표가 심리적 영향이었을 때 생존은 작전적으로 부차적이었다. 표적 선택은 매우 보수적이었다. 최소 군사 노출로 최대 정치 혼란을 생성할 고프로파일 인물에 집중했다. 군대가 아닌 의사결정자였다. 병력 대결이 아닌 지휘 구조 붕괴였다. 지휘 권위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작권이 강제 집행 메커니즘 없이 복종을 유지하는가? 하샤신의 해법은 신학이었다. 이맘이 신성한 의지의 지상 해석자라는 프레임이었다. 작전 명령이 신성한 성격을 가지게 됐다. 의문이 원천 차단됐다. 화학적 조건화가 아닌 진정한 신학적 믿음에 기반한 해법이었다. 정은대 역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정교한 해결책이었다. 6. 레오파드 소사이어티 시에라리온에서 라이베리아, 카메룬을 거쳐 콩고 분지까지 1000km의 지리적 범위에 걸쳐 동일한 작전 서명이 반복됐다. 중앙 조정의 증거는 없었다. 이것이 레오파드 소사이어티였다. 구성원들은 표범 발 모양의 철 발톱 부착물을 착용했다. 피해자들은 인간 무기가 아닌 표범 공격과 일치하는 상처로 발견됐다. 이 기법의 정교함이 주목할 만했다. 실제 표범 공격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기술이 수백 년에 걸쳐 전수됐다. 표범 모방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정신우주론에서 표범은 인간 권위와 초자연적 힘의 교차점을 나타낸다. 표범에 의한 죽음은 인간 조직의 행위가 아닌 우주적 질서의 집행이었다. 이 신학적 진술이 살인을 문화적으로 도전 불가하게 만들었다. 조사 자체가 공동체의 영적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됐다.
영국 식민지 행정관 피 아모리 텔벗은 1912년 덤블의 그늘 속에서 소스에서 이 조직을 문서화했다. 명백한 문화적 적대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였다. 프랑스 식민지 행정관 에드몽 두트는 관련 서아프리카 비밀 결사를 기록하면서 흥미로운 한계를 인정했다. 인간 조직이 끝나고 진정한 영적 믿음이 시작되는 경계를 임상 언어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식민지 이전 거버넌스에서 이 조직의 기능은 공동체 법과 신성한 금기의 집행이었다. 가시적 정치 구조가 처리할 수 없는 위반자들을 처벌했다. 어떤 외부 권위에도 답하지 않는 집행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진 평행법 체계였다. 표적 선택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공동체 위반자, 기존 질서에 대한 정치적 위협, 신성한 경계를 침범한 자였다. 다계층 입단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의 완전한 교리를 알지 못했다. 명시적 방첩 훈련 없이 자연스러운 구획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입단 의례와 구전만으로 수백 년간 유지됐다. 식민지 시대의 조직의 기능이 적응했다. 공동체 거버넌스였던 것이 반식민지 저항이 됐다. 식민지 협력자들이 표적 범주에 추가됐다. 1890년부터 1910년대까지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 영국의 식민지 탄압 작전이 진행됐다. 수백 건의 재판 결과 어떤 사례에서도 소사이어티의 상위 리더십 계층 신원 파악에 실패했다. 카메룬에서는 아니오토, 즉 표범인이라고 불렸다. 벨기에령 콩고 당국이 20세기 초 문서화했고 1940년대까지 살인 사건이 기록됐다. 벨기에 식민지 기록은 아니오토 활동이 식민지 행정 스트레스 시기에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가시적 정치 질서가 견딜 수 없을 때 활성화되는 압력 해소 메커니즘이었다. 발톱 상처 패턴의 1000km에 걸친 일관성이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이례적인 작전 일관성 성취였다. 탐지 가능한 중앙통신 없이 수백 년에 걸쳐 에크페 소사이어티는 일부 학자들이 레오파드 소사이어티의 모체로 보는 더 넓은 가면 전통이다. 현재 나이지리아, 카메룬,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살아있는 전통으로 계속 존재한다. 7. 7. 툴레 소사이어티 1918년 미넨이었다. 루돌프 폰 세보텐도르프가 게르만 고대사 연구 그룹을 설립했다. 공식적으로는 게르마네노르덴의 지부로 등록됐다. 실제로는 이 조직이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이념 인큐베이터였다. 툴레 소사이어티였다. 바이엘은 전역 최고 회원 수는 약 1500명이었다. 회원 명단에는 루돌프 헤스, 한스 프랑크, 디트리히 에카르트, 알프레드 로젠베르크가 포함됐다. 각각 나중에 나치 제국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인물들이었다. 폴란드 총독, 초기 나치 선정아, 동방 점령지 제국장관. 소사이어티의 표지에는 단검과 스와스티카가 겹쳐진 문양이 사용됐다. 현대 독일 민족주의 도상학에서 이 기호를 가장 초기에 사용한 사례 중 하나였다. 1919년 1월 툴레 소사이어티는 독일 노동자당, 즉 DAP를 창립하고 후원했다. 히틀러가 같은 해 9월 합류하고 NSDAP, 나치당으로 개명한 바로 그 정당이었다. 툴레 회원 카를 하러가 DAP의 초대 의장이었다. 히틀러가 당을 장악하기 이전에 툴레 회원과 자원이 이 조직적 용기를 채우고 있었다. 이념의 구성 요소를 보면 리스트 아리오소피, 블라바츠키 신지학, 범독일 민족주의의 합성이었다. 아리아 마스터 문명의 고대적 기원이라는 일관된 유사 역사 시스템이었다. 이것이 나치즘이 통째로 흡수한 신화적 틀이었다.
디트리히 에카르트는 시인이자 히틀러의 초기 멘토였다. 루돌프 헤스가 인용한 에카르트의 말이 있다. 히틀러를 따르라. 그가 춤을 추겠지만 곡을 부른 것은 나다. 에카르트는 1923년에 사망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치를 그에게 헌정했다. 입단에는 인종적 순수성 증명이 요구됐다. 아리아 혈통 문서화였다. 이것은 이후 뉘른베르크 법에서 공식화될 인종 분류 시스템의 초기 제도적 실험실이었다. 법률 이전에 이미 사회적 관행으로 실행됐다. 소사이어티 모임 장소는 뮌헨 호텔 피어야 레스차이텐이었다. 바이에른의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였다. 변두리 지하 조직이 아니었다. 상당한 사회적, 재정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었다. 1919년 4월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에 의해 툴레 회원 7명이 처형됐다. 이 사건이 자녀 회원들을 급진화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폭력적 저항 의지를 굳히는 계기였다. 소사이어티의 작전 보안은 이 목록의 다른 조직들에 비해 현저히 취약했다. 회원 명단, 회의 기록, 서신이 역사 기록에 상당량 생존했다. 이것은 조직의 성격과 일치했다. 은밀 행동 조직이 아닌 이념 인큐베이터였다.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23년 11월 실패한 미넨 맥주홀 폭동 이후 나치당이 자체 제도 인프라를 발전시켰다. 소사이어티의 직접적 정치 영향력이 약화됐다. 1930년대 초까지 툴레 소사이어티는 자신이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운동에 흡수됐다. 기능이 완료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게 됐다. 이 조직의 신비주의 이념이 진정한 형이상학적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전후 독일 트라우마의 의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배치된 정교한 정치적 신화였는지는 역사적 논쟁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8. 페메게리트 12세기 베스트팔렌의 문제는 이것이었다. 세속 법원과 교회 법원의 관할권이 혼란스럽게 중첩됐다. 많은 인구가 기능하는 법원에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없었다. 이 법적 진공을 채운 것이 페메게리히트였다. 법원은 직접적인 황제 권위를 주장했다. 명목상 샤를마뉴 본인에게 권한 부여를 받았다는 역사적 신화를 기반으로 했다. 제국법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지역에서 정의를 집행했다. 멤버십은 공식적으로 베스트팔렌 출신 자유민, 즉 프라이소에펜에게만 제한됐다. 입단 의식을 통해 입단했다. 서약의 내용은 명확했다. 죽음에 위협해 비회원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특정 절차의 존재, 동료 회원들의 신원, 법원 위치가 모두 포함됐다. 법원은 비밀 장소, 주로 야외 야간 회합을 가졌다. 회합 장소는 정기적으로 변경됐다. 회원들은 비회원이 해석할 수 없는 암호 소환장을 통해 통보받았다. 피고인 소환 과정이 독특했다. 십자로의 특정 나무에 단검이 박히고 암호 기호가 새겨진 천조각이 함께 남겨졌다. 즉각적인 공동체 공포를 생성하는 명백한 호출 신호였다. 세 차례 소환 후 불출석한 피고인은 결석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는 사망이었다. 선고받은 자와 마주친 어떤 회원도 그 선고를 집행할 수 있었다. 이것이 분산 실행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제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조정 없이 선고가 집행될 수 있었다. 선고받은 자는 전형적으로 뱀의 단검이 나무 위에 박힌 채 나무에 매달린 상태로 발견됐다. 죽음이 무작위가 아닌 사법적임을 전달하는 서명이었다. 절정기 팸의 법원의 추정 회원 수는 신성로마 제국 전역의 10만 명 이상이었다. 명목상 기능하는 국가 내에서 운영되는
엄청난 규모의 비밀 결사였다. 신성노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를 포함한 다수가 15세기에 폐메 법원을 공식 인정했다. 취약한 거버넌스 지역에서 제국 정의의 한 팔로 합법화한 것이었다. 법원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건도 처리했다. 귀족, 성직자, 결국 왕자까지 소환됐다. 공식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림자 법체계였다. 이것이 페메의 쇠퇴의 원인이 됐다. 영역 군주들이 이 비밀 법원이 자신들의 권력의 구조적 위협임을 인식했다.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페메가 의존하던 종교 법적 틀을 붕괴시켰다. 더 효과적인 영역 국가 법원이 페메가 채웠던 법적 진공을 제거했다. 페메의 비밀이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공포를 창출했다. 누구나 회원일 수 있었다. 베스트팔렌의 모든 자유민이 잠재적으로 법원의 공작권이었다. 이것은 하샤신이 수백 년 전에 시노비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명한 것과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이었다. 괴테는 1773년 팸의 법원을 주제로 희곡 괴츠폰 베를리힌겐을 작성했다. 게르만 정의로 낭만화했다. 18세기까지 팸메가 역사적 기관에서 국가 신화로 변환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아홉 9. 프라테르니타스 사투르니 1926년 베를린의 서점상 오이겐 그로셰가 조직을 설립했다. 프라테르니타스 사투르니, 즉 토성의 형제단이었다. 이 조직은 20세기에 설립된 서양 비의적 비밀 결사 중 가장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사례가 됐다.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둘레 소사이어티와 달리 FS는 매우 상세한 내부 기록을 유지했다. 등급 의식, 회의록, 서신이었다. 이 기록들은 1936년 게슈타포에 압수됐다. 독일 국가 아카이브에 생존했다. 조직을 파괴하려던 기관이 가장 완전한 기록을 보존한 역설이었다. 조직은 18등급 입단 위계를 운영했다. 프리메이슨과 장미십자회 구조를 느슨하게 모델로 했다. FS 체계에서 토성은 우주적 재앙과 시험의 원리를 나타냈다. 인간 의식을 구속하는 힘이었다. 마술 실천을 통한 그 초월이 핵심 신학적 목표였다. 최고 활동기 회원 수는 약 97명이 문서화됐다. 과학자, 의사, 변호사, 예술가가 포함됐다. 독일 교육받은 전문직 계층에서 모집됐다. FS는 서양 비의 단체 중 높은 입단 등급의 성적 요소를 형식적으로 통합한 최초 집단 중 하나였다. 알리스터 크룰리의 OTO의 명시적 성적 마술보다 조직적 실행에서 수년 앞섰다. 1936년 나치 정권이 금지령을 내렸다. 그로셰는 스위스로 망명했다. 탄압의 이유가 중요하다. 나치가 신비주의 자체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다. 나치 통제 외의 비밀 결사, 즉 독자적 위계를 가진 자율적 권력 구조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FS에 관한 게슈타포 파일은 어떤 독일 비의 결사의 것보다 완전한 현존 기록이다. 학자 P.R. 코에니히와 고르단 주르제비치가 이 아카이브에 기반해 조직 운영의 상세한 그림을 재구성했다. 마술 작업 그룹이 전용 시설이 아닌 개인 가정에서 회합하는 시스템이었다. 물리적 위치를 통한 탄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였다. 1945년 전쟁 종료 수주 만에 그로셰는 서독에서 FS를 부활시켰다. 조직 인프라가 나치 탄압 아래서 지하로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부활된 FS는 약 1969년까지 운영됐다. 창립자 사망과 내부 분쟁으로 해체됐다. 두 기간을 합쳐 총 40년 이상의 작전 수명이었다. 이 조직이 이 목록에서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폭력이 아닌 작전 구조에 있다. 등급 시스템,
구획화된 지식, 비밀 서약, 위계적 권위. 이 요소들이 개방사회 내에 기능하는 비밀 조직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였다. FS의 마술 실천이 회원을 조직화하는 것 이상의 현실 세계 작전 효과를 생성했는지는 아카이브 기록으로는 진정으로 대답 불가능하다. 이 자체가 중요한 사실이다. 가장 완전한 기록을 가진 조직조차도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10. 흑수단 1901년 버그라드였다. 세르비아 육군 장교들이 알렉산다르 오브레노비치 국왕 암살 이후 조직을 창립했다. 통일이냐 죽음이냐 라는 뜻의 흑수단이었다. 창립 및 주요 작전 지도자는 드라구틴 디미트리 예비치였다. 암호명은 아피스였다. 세르비아 군사정보국 대령이었다. 흑수단의 비밀 작전 지휘권을 동시에 보유했다.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동시에 비밀 결사의 지도자였다. 최고 활동기 약 2,500명 회원이었다. 다수가 현역 세르비아 군 장교였다. 세르비아 의회의원, 언론인도 포함됐다. 세르비아 정부 구조 전체를 아우르는 교차기관 네트워크였다. 이 목록에서 가장 철저하게 국가에 내재된 비밀 결사였다. 셀 구조로 운영됐다. 대부분의 회원은 자신의 즉각적인 셀 연락처만 알았다. 더 넓은 네트워크나 지도부 신원은 몰랐다. 입단자에게는 비로 맺은 비밀 서약이 요구됐다. 위반은 사형으로 처벌됐다. 세르비아 군대를 지휘하는 동일한 군 장교들이 서약 집행을 담당했다. 조직은 선전 출판물도 유지했다. 피에몬트라는 범세르비아 민족주의 신문이었다. 이념 배포 메커니즘이자 공개 얼굴로 동시에 기능했다. 공언 목표는 범세르비아 통일이었다. 세르비아 지도의 모든 남슬라브 민족 통합이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적 온전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었다. 1914년 아피스는 사라예보 암살팀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켰다. 가브릴로 프린치프를 포함한 물라다 보스나 셀이었다. 권총 사정과 수류탄 6개를 제공했다. 프린치프 자신의 법정 자백에 기록된 사실이었다. 암살팀은 흑수단 회원인 국경 경비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르비아 보스니아 국경을 넘어 이송됐다. 1914년 6월 28일의 사건 순서는 이것이었다. 차브리노비치의 수류탄이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차에서 튕겨나가 뒤따르는 차량 아래에서 폭발했다. 팀은 작전 실패로 판단하고 해산했다.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프란츠 요제프 거리에 실려 식료품점 앞에 있었다. 대공의 차가 병원 방문을 위해 우회하다. 바로 그 거리에서 잘못 돌아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조우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대공 암살은 7월 위기를 촉발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약 2천만 명이 사망했다. 기록상 최고 결과의 단일 비밀 공작 행동이었다. 아피스는 1917년 세르비아 정부에 의해 처형됐다. 공식적으로는 세르비아 왕세자 섭정에 대한 암살 계획 혐의였다. 사라예보 작전이 아닌 이유였다. 역사가 데이비드 맥켄지의 주장이 여기서 중요해진다. 아피스의 처형은 의도적인 제도적 기억 파괴였다. 수백만 명을 죽인 작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전체 범위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제거한 것이었다. 아피스의 최후 진술은 사라예보 작전을 인정했다. 즉각 기밀 분류됐다.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 자백이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사정보 아카이브에서 회수된 문서들은 빈이 6월 28일 이전에 적어도 3개의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암살 시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을 시사한다.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2012년 칩 옥류병자들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여러 정부에 분산했다. 그러나 이 틀은 주요 유럽 정부 모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 동시에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르비아 국가 아카이브에는 아피스의 완전한 자백에 봉긴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떤 아카이브에도 제공되지 않은 문서들이다. 이 10개의 조직을 관통하는 질문이 있다. 왜 이 모든 경우에 핵심 증인이 침묵되고 핵심 문서가 사라지고 핵심 질문이 봉인된 아카이브로 답해지는가? 이것이 독립적인 역사적 우연인가? 아니면 이 조직들의 생존 방식 자체에 내재된 패턴인가? 세 가지 경쟁하는 해석의 틀이 있다. 첫 번째는 주류 맥락주의다. 이 조직들은 각자의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하샤시는 수니파 셀주크 제국에 대항하는 시아파 이스마일파 소수의 생존 전략이었다. 군사적 열세가 암살 전술을 만들었다. 서기는 무굴 제국 교통, 인프라의 취약성이 착취 가능한 조직 형태를 만든 결과였다. 시카리인은 로마 점령의 경제적 수탈에 대한 조직화된 반응이었다. 이 이론의 강점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맥락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신화와 공포 증폭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틀이다. 약점은 반센 슈카이의 30유까지 야간 침투 기법, 레오파드 소사이어티의 1000km 지리적 일관성, 흑수단의 의도적 아카이브 파괴와 같은 세부 사항들이 맥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 문헌학적 수정주의다. 이 조직들에 대한 모든 1차 자료는 그들을 억압하거나 두려워한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요세푸스는 로마 협력자였다. 슬리먼은 영국 식민지 장교였다. 십자군이 하샤신을 기록했다. 모두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을 가진 저자들이었다. 루이스 다프타리 역사가 라나지트 구하는 이 조직들이 자기 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기록들은 적들이 묘사한 것과 매우 다른 조직을 기술한다. 해시시 사용자와 전국 정원 이야기가 십자군 프로파간다였다는 다프타리의 주장이 이 틀에서 나온다. 이 이론의 강점은 방법론적 엄밀성이다. 약점은 극단화될 경우 역사 허무주의로 귀결될 위험이다. 모든 자료를 의심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는 구조적, 사변적 접근이다. 이 10개의 조직이 보여주는 구조적 유사성이 독립적 발명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일관된다는 주장이다. 구획화된 셀, 신학적 지휘 권위, 심리적 영향 우선화, 핵심 증인 침묵. 이 패턴이 지리적, 시간적 경계를 초월해 반복된다. 반센 슈카이의 30유까지 기법들이 이미 소실된 더 오래된 텍스트들을 편집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더 오래되고 더 광범위한 지식 전통의 일부일 뿐이다. 이 이론의 강점은 설명력이다. 주류 역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에 대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약점은 검증 불가능성이다. 아카이브의 부재가 증거로 사용될 경우 반증도 불가능한 주장이 된다. 세 이론이 공유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다. 어느 이론도 기록 소실의 패턴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10개의 조직을 가로질러 5가지 구조 패턴이 반복된다. 첫 번째는 구획화된 지식이다. 하샤신, 시노비, 흑수단, 페메 모두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완전한 교리를 알지 못하는 구조였다. 서기의 경우 지역 단위가 서로를 알지 못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체포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근본적 제한이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지휘 권위였다. 하샤시는 신성화된 복종을 사용했다. 서기는 칼리의 우주적 사업을 사용했다. 레오파드 소사이어티는 신성한 법 집행을 사용했다.
시카리인은 신 외에 왕이 없다는 교리를 사용했다. 모두 동일한 근본 문제에 대한 다른 신학적 해법이었다. 강제 집행 메커니즘 없이 어떻게 복종을 만드는가. 세 번째는 심리적 영향의 우선화였다. 하샤신의 텐트 속 단검, 페메의 십자로 단검, 레오파드 소사이어티의 표범 발톱. 모두 실제 폭력보다 폭력의 가능성을 더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했다. 억제 독트린의 반복적 발명이었다. 네 번째는 표적 선택의 보수주의였다. 어떤 조직도 무분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서기의 보호 범주, 시카리의 협력자 식별 논리, 하샤신의 고프로파일 정치 표적 집중, 모두 정밀성이 규모보다 우선했다. 다섯 번째는 지식의 구전, 세습 전달이었다. 서기의 아들 아버지 도제 구조, 시노비의 가문 기반 전통, 레오파드 소사이어티의 구전 입단, 문서 의존도를 최소화한 결과 물리적 파괴에 내성이 있는 지식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 조직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 흔적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중요한 정보는 항상 사라지는가? 소실 메커니즘은 네 가지였다. 의도적 파괴였다. 흑수단 기록의 아피스 처형, 동시기 파괴, 알라무트 함락시, 하샤신 도서관 소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목격자와 문서의 동시 제거였다. 작전 보완의 성공이었다. 판센 슈카이가 편집한 원본 텍스트들, 페메 법원의 완전한 작전 기록은 설계상 문서화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파괴할 수 없다. 승자의 기록이었다. 요세푸스의 시카리 기록, 슬리먼의 서기 기록, 텔벗의 레오파드 소사이어티 기록. 억압자들이 피억압자들의 역사를 작성했다. 역사적 우연이었다. 문서들이 전쟁, 화재, 기후로 손실됐다. 프라테르니타스 사투르니의 기록은 역설적으로 파괴하려던 기관인 게슈타포가 가장 완전하게 보존했다.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비밀 조직의 생존 능력은 물리적 파괴에 대한 내성에서만 오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은 지식은 파괴될 수 없다는 원리에서 온다. 서기가 200만 명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반센슈카이의 원본들이 소실됐다면, 페메의 회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실패가 아니었다. 의도된 결과였다. 이 10개의 조직의 구조적 유산은 현대에도 살아있다. 아가칸의 니자리 이스마일파 공동체는 하샤신의 신학적 후계다. 에크페 소사이어티는 레어파드 소사이어티의 광범위한 전통을 이어받는다. 현대 좌수도 전통은 프라테르니타스 사투르니의 교리적 후계자로 FS를 인용한다. 현대 정보기관의 셀 구조는 페다이인의 구획화, 아키텍처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CIA, KGB, 모사드의 기본 조직 설계다. 700년의 시차를 두고 재발명됐다. 현대 비국가 행위자들의 신학적 지휘 구조도 동일한 해법을 반복한다. 시카리부터 하샤신까지가 발명한 것. 강제 집행 없는 복종을 만드는 신성화된 권위. 억제 독트린의 현대적 버전도 있다. 살라딘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심리적 아키텍처는 핵시대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의 기초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다른 무기, 동일한 원리다. 그리고 성지에서 아침에 눈을 뜬 십자군 기사의 텐트로 돌아가자. 단검 하나, 독이 든 케이크 하나, 메시지 하나. 이 하나의 이미지가 4000년, 10개 문명에 걸친 동일한 논리를 표현한다. 어떤 조직도 실제 살해 능력만으로 제국을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제국을 통제했다. 당신의 적이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당신 곁의 사람들 중 누가 이미 그들의 것인지에 대한 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했다.
가장 작은 자원으로 가장 큰 심리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핵심 원리였다. 군사 이론으로 공식화되기 700년 전에 이미 실행됐다. 반복해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와 신학과 지리 안에서 이것은 역사의 각주가 아니다. 패턴이다. 그리고 패턴 인식은 4천년의 시도에 걸쳐 어떤 조직도 끝내 억제하지 못한 유일한 도구였다.